자정을 넘긴 시간 유진그룹 본사 34층 전략기획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치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하은 팀장은 1미터 폭의 대형 도면 위에 상체를 숙인 채 붉은색 펜으로 복잡하게 얽힌 선들 사이를 빠르게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동여맨지 오래였고 편안함을 위해 입은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차림은 대한민국 건축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랜드마크 V의 총괄 기획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팀장님 5구역 풍동 시뮬레이션 최종 데이터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학력 개수가 기준치를 0.08% 상회합니다. 구조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신입 사원인 김 대리가 피로에 젖은 얼굴로 모니터를 돌리며 보고했다. 하은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0.08%라. 구조 전체를 손댈 필요는 없어. 외벽 마감재의 다공성 패널 비중을 높이고 45도 각도로 커튼홀 프레임에 미세한 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봐요. 시뮬레이션 다시 돌리고 내일 아침 7시까지 보고서 올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십억 원이 걸린 구조적 결함을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대안을 제시했다. 저것이 바로 업계 최연소 팀장이자 유진그룹의 비밀병기라 불리는 이하은의 실력이었다. 그녀에게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구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수천 개의 데이터와 완벽을 추구하는 집요함이었다. 랜드마크 V는 단순한 빌딩이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을 도입하는 세기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하은은 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핵심 설계자였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집보다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하은은 드디어 뻣뻣한 목을 돌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때 책상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평소 업무용 폰만 확인하던 그녀였지만 연속되는 진동에 무심코 화면을 켰다. 10년 만에 재회의십 XXX 학번 건축학과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오래된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공지였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인 더 헤리티지. 시간은 바로 내일 저녁이었다. 하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동창회라니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단어였다. 스크롤을 내리자 이미 수십 명의 동기들이 환호하며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최유라. 하은의 입가에 희미한 쓴웃음이 스쳤다. 최유라. 대학 시절 내내 화려함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언제나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을 주변에 몰고 다니며 여왕처럼 군림했던 여자. 반면에 하은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도서관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오가느라 바빴다. 유라는 하은의 그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비웃곤 했다. 하은아, 그렇게 독하게 살아서 뭐해.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 그랬던 유라는 졸업과 동시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영건설 사모님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팀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마무리할게 좀 남아서. 하은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은 예상보다 선명하게 떠올라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녀는 그런 사교적인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타인의 현재를 재단하는 피상적인 대화들. 그것은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순수하게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몇몇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 피상적인 무리 속에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좋아, 가보자. 하은은 짧게 결심했다. 복잡한 설계도에서 잠시 벗어나 머리를 식힐 겸, 그리고 과거의 한 페이지를 정리할 겸, 다음 날 저녁 하은은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낮에 외부 감리 미팅 때문에 입었던 단정한 네이비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편안한 로퍼. 그게 전부였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손목에는 실용적인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고, 가방은 노트북과 설계 서류로 묵직한 백팩이었다. 더 헤리티지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하은은 입구에서 명찰을 받아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저기 혹시 이하은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됐다. 하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대학 시절 유라를 따르던 무리 중 하나였던 서너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맞네 이하은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너 여전하다. 한 여자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여전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촌스럽고 꾸밀 줄 모른다는 의미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은은 그저였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내지. 난 이번에 남편이 S전자 임원으로 승진해서 분당에 6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잖아. 얘는 청담동에서 에스테틱 샵 차렸고, 하은이, 넌 요즘 뭐 하고 지내보니까 아직도 일만 열심히 하나 봐. 그들의 대화 주제는 노골적인 재력 과시로 흘러갔다. 남편의 직업 자동차 기종 아이의 사립학교. 하은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는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 없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어머, 유라 왔다. 최유라. 주인공의 등장이었다. 최유라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몸매가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한정판이었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미안해. 차가 좀 막혀서. 유라의 시선이 하은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경멸과 우월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왔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우리 과수석 졸업생 이하은 아니니 난 내가 이런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용케 왔네. 유라의 목소리는 컸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하은은 과거의 불편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유라야. 너도 많이 변했네. 변했지, 당연히. 사람은 변해야지. 특히 여자는. 안 그래. 유라는 노골적으로 하은의 복장을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그 시선에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하은아 넌 아직도 그런 싸구려 옷 입고 다니니. 우리 오늘 드레스 코드가 럭셔리인 거 몰랐어. 아 하긴.
내 형편에 맞추려면 힘들었겠다. 듣자 하니 어디 작은 설계 사무소 다닌다며 월급은 제대로 받아 힘들면 말해. 우리 남편 회사에 청소 자리라도 알아봐 줄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하은은 주먹을 살짝 쥐었다. 분노보다도 실망감이 밀려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이런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자리를 뜨겠다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와 하은의 어깨에 걸쳐진 백팩 스트랩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이 가방은 또 뭐야? 요즘 학생들도 이런 건 안 매겠다. 하긴 너한테 어울리긴 하네. 가난하고 궁상맞은 거. 순간 하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념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저급하게 모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최유라의 모욕적인 언사는 하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하은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마주한 유라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더 큰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공간, 이 시간,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린 이 순간에 과거 자신보다 뛰어났던 이하은을 철저히 짓밟고 싶었다. 왜 말이 없어? 하은아, 내 말이 틀렸니 하기야. 너 같은 애들이 자존심은 세지. 현실은 시궁창인데도 말이야. 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하은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하는 자선 바자회에 기증할 옷들 많은데 하은이한테 몇 벌 줘야겠다. 응, 어머 좋은 생각이다. 유라야, 하은이도 고마워할 거야. 그렇지.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 과시와 인격 모독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라야, 하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네가 말하는 가치라는 게 고작 옷이나 가방에 달려 있다면 네 삶은 참 가볍구나. 뭐라고? 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감히 이하은 따위가 자신을 평가하려 드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하은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난 내 일에 만족하고 내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틀린 세상은 아니야. 그럼 이만 가볼게. 별로 유쾌한 자리는 아니었네. 하은이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딜 가려고? 분노에 찬 유라가 하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근처를 지나던 웨이터와 부딪혔다. 웨이터의 쟁반이 기울어지며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그대로 하은의 흰색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비명과 함께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붉은 와인이 하얀 블라우스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나 선명하게 보였다. 하은은 끈적한 액체가 피부에 닿는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유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바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과장되게 입을 가리며 말했다. 어머, 어떻게 하은아, 미안해서 어쩌지 가뜩이나 없어 보이는 옷인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녀는 웨이터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눈 똑바로 뜨고 다니지 못해. 이봐요. 지배인 불러와.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상황이 마치 하은을 위해 주다가 벌어진 불상사처럼 꾸며졌다. 유라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는
신용을 하며 하은에게 다가왔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이 옷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분 상했겠다. 이걸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 이걸로 새 옷 10벌은 살 수 있으려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백화점 데려가서 제대로 된 옷 하나 사줄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하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유라의 손에 들린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지잉, 지잉. 하은의 백팩 안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날 핑계가 필요했다. 하은은 유라를 무시하고 백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하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강지훈 대표이사.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라와 주변 사람들은 하은이 전화를 받자 꼴에 바쁜 척은이라며 비웃음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팀장 이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감정적인 동요가 모두 사라진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H빔 강제 변경 건 말씀이시군요. A안과 B안의 구조 안정성 데이터 비교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하고 컨펌하겠습니다. 5분 들이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하은의 말투와 대표이사, 시뮬레이션, 컨펌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오자 건축학과 출신인 몇몇 동기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전화 끊었으면 대답해야지. 이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유라가 다시 한번 돈을 흔들며 다그쳤다. 하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유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유라, 넌 10년 전에도 그랬어. 항상 네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렸지. 하지만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사람의 가치는 네가 흔드는 그 종이 조각으로 매겨지지 않아. 하은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미안하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 너희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 뭐야, 이하은 너 지금 도망가는 거야. 얕보지 마. 유라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하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에 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은이 호텔 로비로 막 나서려던 찰나 호텔 정문 앞에 비상등을 켠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가 멈춘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제왕이라 불리는 제네시스 G90 블랙. 그 중에서도 VVIP를 위해 특별 주문 제작된 한정판 모델이었다. 무광의 검은색 도장은 주변의 빛을 모두 빨아들일 듯 깊고 묵직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연회장 안쪽에서도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몇몇 남자 동기들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저거 G90 블랙 아니야. 실물은 처음 보네. 번호판 봐. 8888. 보통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닌데. 유라도 차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태영건설의 며느리인 그녀 역시 저 정도 급의 차는 쉽게 볼 수 없었다. 어떤 대단한 인물이 왔길래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훤칠한 키와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로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남자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무언가를 찾는 듯 빠르게 주위를 살폈고 곧 와인 얼룩이 묻은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는 하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하은을 향해 직진했다.
연회장 창가에 붙어 서 있던 유라와 동기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설마, 아니겠지. 저런 남자가 왜 이하은에게. 남자는 정확히 하은의 세 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얼굴에 옅은 안도감과 함께 가벼운 책망의 기색이 스쳤다. 이하은 팀장.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개인 시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자정까지 언론사에 배포할 보도자료에 팀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소재 관련 시뮬레이션 데이터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죠.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하은에게 건넸다. 하은은 익숙하다는 듯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스크롤했다. 대표님 예상대로 B안의 내풍합성이 우수하게 나왔네요. A안은 폐기하고 B안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관련 데이터 지금 바로 YD텍 측에 전송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추가 브리핑하죠. 대표이사, 팀장, 신소재, 시뮬레이션. 단 몇 초간의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량은 엄청났다.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특히 최유라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남자는 하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로 돌아가려다 문득 하은의 블라우스에 묻은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다. 그리고 이하은 팀장 옷은 이게 뭡니까? 아, 그게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하은의 어깨에 무심하게 걸쳐주었다. 값비싼 원단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온기가 하은을 감쌌다. 서두르죠. 시간이 없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따라 호텔을 나섰다. 남자가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하은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G90 블랙은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로비와 연회장에는 극도의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하은을 싸구려 인생이라며 조롱하던 최유라의 입은 굳게 닫혔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금 저 남자 혹시 유진그룹 강지훈 대표 아니야? 강지훈 대표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더 헤리티지 호텔 연회장 안에 정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방금 전까지 하은을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역력했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굳어 있었고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갑자기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최유라였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싸구려 인생, 청소부 자리 이 머릿속을 맴돌며 비수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이하은의 어깨에 걸쳐졌던 남자의 재킷 그 무심하면서도 압도적인 태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한 남자 동기였다. 그는 방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한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방금 그 남자 강지훈 대표 맞아. 유진그룹 총수 일가 3세. 작년에 경영권 승계받고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진그룹. 그 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건설사. 건설사 정도가 아니지. 유진그룹은 건설 플랜트 IT까지 아우르는 거대 복합 기업이야. 태영건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제 대화의 주제는 최유라의 재력이 아니라 이하은의 정체였다. 그럼 이하은은 강지훈 대표가 직접 팀장이라고 불렀잖아. 유진그룹 팀장이면 우리 나이에 팀장이 가능해. 그것도 핵심 프로젝트를 맡은 것 같던데. 아까 랜드마크 V 어쩌고 하지 않았어. 그거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세기의 건축 사업이잖아.
유진이 총괄 시공 맡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방금 전까지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가 순식간에 광대가 된 순간이었다. 유라를 따르던 무리들도 슬금슬금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유라야 너, 괜찮아 너, 이하은이랑 친했다며. 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한 친구가 눈치 없이 묻자 유라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시끄러워 뭐가 대단해 뻔하지. 저런 늙은 남자 스폰서 잡아서 한 자리 꿰찼겠지. 옷차림 보니까 답 나오잖아. 불쌍한 척 연기하면서 남자 꼬드기는 거 제 특기였어. 악에 바친 외침이었지만 아무도 선뜻 동조하지 못했다. 강지훈 대표의 카리스마와 하은의 당당했던 태도는 스폰서라는 저급한 단어로 폄하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오히려 유라의 발악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최유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거칠게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편 G90 블랙의 뒷좌석은 호텔 연회장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고 완벽한 방음 처리 덕분에 외부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은은 어깨에 걸쳐진 강지훈의 재킷을 벗어 정중하게 접었다.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강지훈은 앞 좌석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주가 변동을 확인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과는 내가 해야지. 이하은 팀장의 휴식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하지만 랜드마크 V 프로젝트는 단 1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 특히 태영건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금은 하은의 표정이 다시 날카로운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태영건설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비안으로 선정한 신소재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어. 우리가 2년 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인데 마치 자신들의 고유 기술을 도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하은의 미간이 좁혀졌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하지만 비안의 핵심 기술은 우리가 독일 K테크와 공동 개발한 부분입니다. 태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팀에 넘기기 전에 제가 직접 기술 비교 자료를 정리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좋아. 역시 이하은 팀장답군.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3년 전 그가 미국 지사에서 하은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녀는 수많은 남성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강철 같은 여자. 그는 하은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랜드마크 V 프로젝트의 심장부에 앉혔고 하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훈은 모니터를 끄고 하은을 돌아봤다. 아까 호텔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옷에 그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아닌 순수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와인을 좀 쏟았고요.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 사람의 표정은 아니던데. 특히 그 여자 이하은 팀장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 강지훈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하은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유라라는 동기입니다. 예전부터 저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합니다. 최유라, 강지훈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같은 시각 강북의 호화로운 저택. 최유라는 것을 한가운데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하녀들이 겁에 질려 달려왔지만 유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다 꺼져,
다 꺼져버려. 때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남편 박민혁이 이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태영건설의 전무이사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었다. 또 무슨 지랄이야. 밖에선 조신한 척 다 하더니 집에만 오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은 몰라. 내가 오늘 얼마나 끔찍한 꼴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유라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이하은 때문이야. 이하은, 그게 누군데. 박민혁은 아내의 히스테리에 무관심했다. 내 대학 동기 아주 재수없고 거만한 년이야. 걔가 감히 나를 무시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박민혁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었다. 그래서 뭐, 동창회 가서 싸우고 온 게 자랑이야. 유치하게 굴지 마. 당신 체면이 내 체면인 거 몰라. 유치해 당신한테도 유치하지 않은 일이 될걸. 유라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 여자 유진그룹 강지훈이랑 같이 있었어. G90 블랙을 타고 나타났다고. 강지훈이 그 여자한테 쩔쩔매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그제야 박민혁의 표정이 변했다. 유진그룹 강지훈. 태영건설에게 유진그룹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특히 랜드마크 V 프로젝트 입찰에서 번번이 유진에게 밀리면서 그룹 전체의 사기가 꺾인 상태였다. 박민혁 자신도 아버지에게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은 참이었다. 강지훈이 여자 문제로 소문난 적은 없었는데 확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여자가 팀장이라고 불렸어. 유진그룹 팀장 이하은. 박민혁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유진그룹 임직원 명단 확인해. 이하은이라는 이름 찾아. 특히 랜드마크 V 프로젝트 팀으로 몇 분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다. 박민혁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전무님 찾았습니다. 이하은, 만 32세,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랜드마크 V 프로젝트 총괄 설계 팀장입니다. 업계에서는 강지훈 대표가 직접 스카우트한 천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태영의 입찰을 번번이 좌절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유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가난하고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이하은이 바로 남편의 회사를 위협하는 적의 핵심 브레인이었다니. 굴욕감은 순식간에 시커먼 증오로 변했다. 유라가 박민혁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여보, 저 여자야. 저 여자만 없으면 당신이 랜드마크 V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박민혁은 아내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개인적인 원한과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 박민혁의 눈에 비열한 빛이 감돌았다. 이하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것도 모자라 내 아내까지 건드려. 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보. 그년이 다시는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밟아버리라고. 과거의 질투에서 시작된 불씨가 이제 거대한 음모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유라의 저택 다음 날 아침, 밤새 분노와 모멸감으로 잠 못 이룬 유라와 달리 박민혁 전무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하은의 이력서와 랜드마크 V 프로젝트의 개요서가 놓여 있었다. 천재 건축가라. 웃기는군. 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업계에서 천재 소리 듣던 놈들 치고 약점 없는 놈 없었지. 최유라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냥 묻어버리면 안 돼. 교통사고로 위장한다거나. 박민혁은 아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무식한 방법을 써. 강지훈이 바보인 줄 알아. 그렇게 처리하면 당장 배우로 우리 태영을 지목할 거다. 일은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처리해야 해. 그는 비서에게 연결했던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어제 말한 자료 준비됐나? 잠시 후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네, 전무님. 이하은 팀장이 최근 3년간 발표한 논문과 설계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랜드마크 V의 초기 디자인 컨셉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3년 전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소규모 건축 공모전에 수상작이 떠 있었다. 이건 스페인 발렌시아 공대의 졸업 작품입니다. 이하은 팀장의 랜드마크 V 디자인 중 중앙광장의 유선형 캐노피 디자인과 이 작품의 일부 라인이 시각적으로 유사합니다. 물론 건축공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합니다. 박민혁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최유라가 눈을 빛냈다. 표절이라는 거네. 표절이 아니더라도 표절로 만들면 그만이지. 박민혁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언론사 고위층과 연결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실장이 자료를 건축비리 고발 전문 기자에게 넘겨 출처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 하고 최대한 자극적으로 포장해 유진그룹의 도덕적 K 천재 건축가에 숨겨진 진실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독일 K텍사에 연락해 태영건설이 내년에 발주할 유럽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K텍에게 독점 공급권을 주겠다고 제안해. 단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유진그룹과의 신소재 공급 계약을 파기하라고 해. 김 실장이 망설이며 물었다. 하지만 전무님, K텍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독일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익 제한만으로 계약을 파기할까요? 압력을 넣어야지. 박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K테크의 세무자료 환경 규제 위반 내역 뭐든 찾아내.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서 그걸로 협박해. 세상에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어. 이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다.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최유라는 남편의 잔인함에 희열을 느끼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틀 후 폭풍이 몰아쳤다. 시작은 익명 커뮤니티의 작은 게시글이었다. 랜드마크 V 정말 순수 창작물일까요? 라는 제목의 글은 스페인 공모전 작품과 하은의 설계도를 나란히 비교하며 교묘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류 언론사들이 이 미끼를 물었다. 단독 유진그룹 랜드마크 V 핵심 디자인 표절 의혹, 해외 무명 작가 작품과 흡사, 이슈, 천재 건축가 이하은, 강지훈 대표의 총애 뒤에 숨겨진 비밀. 기사는 쏟아졌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특히 하은의 젊은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강지훈 대표와의 관계가 결부되면서 소문은 더욱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 설계도를 보니 비슷하긴 하네. 역시 학연지연, 그리고 얼굴인가 강지훈 대표가 밀어주니까 저런 것도 통과되는 거지. 세상 불공평하다. 유진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하은의 고속 승진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적인 임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그룹 긴급 임원 회의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 상무가 포문을 열었다. 강 대표님, 그리고 이하은 팀장. 지금 밖에서 무슨 말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룹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 하나로 주가가 5%나 빠졌습니다. 설계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조 역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은이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임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중요한 건 의혹 그 자체입니다.
이하은 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장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압박은 사방에서 들어왔다. 하은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독일 KTE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소재 공급 계약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표절 논란은 이미지 문제였지만 자재 공급 중단은 프로젝트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기초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위약금과 함께 시공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임원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하은 팀장,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표절 논란과 공급사 이탈이 동시에 터졌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유라와 태영건설이 있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우는 하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다. 이하은 팀장, 네 대표님, 표절 논란 사실인가? 강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하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제가 5년 전부터 구상해온 독자적인 컨셉입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스케치 과정과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지호는 하은을 몇 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하은 팀장을 믿어. 하지만 시장과 주주들은 증거가 아니라 분위기를 믿지. K테커는 더 심각해. 일주일 안에 공급선을 복구하지 못하면 우린 랜드마크 V에서 손을 떼야 할지도 몰라. 그는 하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증명해내. 네가 옳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 무거운 책임감이 하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경력과 신념, 그리고 유진그룹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을 나온 이하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위기는 그녀에게 익숙한 영역이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머리는 차가워지고 심장은 뜨거워지는 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그녀가 돌아온 전략기획실 사무실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팀원들은 인터넷 기사를 새로 고침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태영건설을 향한 욕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나왔다. 팀장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K텍가 없으면 사실상 공사 중단 아닙니까? 표절 기사는 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다 믿는 분위기예요. 하은은 사무실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끌고 와 매직펜으로 크게 2가지 과제를 적었다. 표절 논란 대응 여론전, 대체 공급망 확보 생존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건 적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태영건설이 노리는 건 우리의 혼란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세요. 그녀의 침착함은 순식간에 팀 전체로 전염되었다. 불안에 떨던 팀원들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먼저 표절 논란. 이건 사실이 아니기에 가장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은은 법무팀과 홍보팀을 즉시 소집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필요 없습니다. 팩트로 승부합니다. 지금부터 랜드마크 V 디자인의 5년간 개발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주세요.
초기 스케치부터 최종 렌더링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그녀는 스페인 공모전 작품을 스크린에 띄웠다. 저들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캐노피의 곡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디자인의 핵심은 텐세그리티 구조를 응용한 내부 골격과 풍압 분산 시스템입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구현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3D 비교 영상을 제작하세요. 24시간 내로 완성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유진그룹의 기술력이 태영의 비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다음은 K-텍 건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다. 태영이 K-텍트를 압박했다는 건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K-테크를 다시 설득하려 애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플랜 B로 넘어갑니다. 하은은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주목해온 전 세계의 혁신적인 건축 자재 기업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스웨덴의 노르딕 스티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노르딕 스티럭스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결정 제어형 초고강도 강철은 K-테키의 제품보다 강도는 15% 높으면서 무게는 20% 가볍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지만 랜드마크 V의 핵심 구조물에 적용한다면 건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찾아낸 기회였다. 태영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강지훈 대표는 하은의 보고를 받고 즉시 전폭적인 지원을 승인했다. 노르딕 스티럭스와의 협상 이하은 팀장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오직 시간입니다. 문제는 노르딕 스티럭스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 유진의 긴급한 요구에 응해줄지는 미지수였다. 게다가 태영건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 뻔했다. 하은은 직접 스웨덴으로 날아가는 대신 심야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노르딕 스티럭스의 CEO인 에릭 구스타프스는 완고한 기술자 출신이었다. 화상 화면 너머로 구스타프슨 CEO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팀장님. 유진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아직 대규모 상용화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다. 태영 측의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담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은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감성적인 설득 대신 엔지니어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 3년 전 대표님께서 MIT에서 발표하신 비정질 금속의 상변태를 이용한 내구성 강화 논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너무 이상적이라며 구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죠. 구스타프슨의 눈이 살짝 커졌다. 자신의 오래된 논문을 기억하는 동아시아의 젊은 건축가에게 흥미가 생긴 것이다. 하은은 화면에 랜드마크 V의 핵심 구조 설계도를 띄웠다. 제가 설계한 이 트러스 구조는 기존의 방식으로라면 엄청난 무게의 강철 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기술을 적용하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지진 강도 8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재 공급 요청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녀는 K-테크의 문제나 태영의 방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기술과 비전으로만 승부했다. 그녀는 노르딕 스티럭스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랜드마크 V의 필수 파트너임을 역설했다. 랜드마크 V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미래 건축의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노르딕 스티럭스의 혁신적인 기술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쇼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기술 토론과 설득 끝에 구스타프슨의 표정이 바뀌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시큰둥함은 열정으로 변했다. 이 팀장님, 당신은 내가 만나본 건축가 중에 가장 집요하고 똑똑한 사람이군요. 좋습니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죠. 샘플 제작 및 긴급 공수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세부 계약은 변호사들끼리 논의하도록 하죠. 새벽녘, 하은은 드디어 컴퓨터를 껐다.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창가에 섰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최유라, 박민혁.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고작 자재 하나지만 나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것을 얻어낼 것이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노르딕 스티럭스와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하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홍보팀이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은 조금씩 유진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의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태영건설은 어떻게 K테크와의 계약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 K테크와의 계약 세부 사항은 랜드마크 V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다. 태영이 K텍트를 압박한 시점은 하은의 팀이 K텍 측에 최종 발주서를 보내기 직전 가장 취약한 타이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밀 타격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 하은은 자신의 분석을 보고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사태는 외부의 공격인 동시에 내부의 배신입니다. K텍의 존도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는 저와 핵심 팀원 몇 명만 공유했습니다. 태영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직 내부의 배신을 혐오했다. 감사팀을 투입해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겠어. 당장이라도 쥐새끼를 잡아내야지.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감사팀이 움직이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겁니다. 내부 스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밝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조용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하은 팀장이 직접 하겠다는 건가? 네, 저는 제 팀원들의 업무 패턴과 데이터 접근 방식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로그 기록을 분석하겠습니다. 강지훈은 하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은에게 최고 관리자 등급의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하은은 유진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부터 하은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는 노르딕 스티럭스와의 연동 작업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한다고 둘러댔다. 낮에는 완벽한 팀장으로 행동했고 밤에는 냉철한 분석가로 변했다. 그녀는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서버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프린터 사용 내역, 심지어 사옥 출입 카드 태그 기록까지 지난 3개월치를 모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데이터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하은은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이상 패턴을 발견했다. 용의선상에 떠오른 인물은 뜻밖에도 프로젝트의 차장이자 하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박기범 차장이었다. 박기범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하은이 팀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며 팀의 적응을 도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하은의 능력을 칭찬하며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발기범 차장은 지난 한 달간 업무 시간 외에 비정상적으로 자주 핵심 설계도와 공급망 계약서 파일에 접근했다. 특히 표절 논란이 터지기 직전 주말 그는 회사 외부 IP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K-텍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은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이 앞섰다. 박기범에게는 희귀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고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이 그 약점을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발기범 차장에게 일부러 수정된 노르딕 스티럭스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서에는 실제와 다른 가짜, 치명적인 결함 조항을 숨겨두었다. 만약 발기범이 이 정보를 태영 측에 넘긴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동시에 하은은 강지훈 대표의 도움을 받아 박기범의 재정 상태를 은밀하게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한 달 전 그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입금처는 유령 회사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태영건설의 비자금 라인과 연결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은은 발기범 차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이는 좀 괜찮습니까? 발기범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덕분에요. 요즘 좋은 약이 나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떠보지 않았다. 이미 답은 나왔다. 그날 저녁 하은은 강지훈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보고했다. 박기범 차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녀의 병원비 문제로 협박당했거나 회유당한 것 같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당장 해고하고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은이 그를 제지했다. 박 차장을 지금 처리하면 태영은 즉시 다른 경로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이 카드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하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방어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덫을 놓겠습니다. 박기범 차장에게는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태영이 그 미끼를 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공격하려는 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증거를 터뜨릴 겁니다. 배신자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는 태영건설이 하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차례였다. 배신자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하은은 사냥개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는 정밀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강지훈 대표는 하은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과 법무팀 자원을 하은의 지휘하에 두었다. 이제 판은 완전히 새로 짜였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첫 번째 단계는 태영건설이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은은 전략기획실의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구역에서 핵심 팀원들과 함께 가짜 설계도를 제작했다. 노르딕 스티럭스의 신소재를 적용한 구조물에 치명적인 공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하은이 3D 시뮬레이션 화면을 가리켰다. 풍속이 초속 40m를 넘을 경우 특정 주파수에서
건물의 고유 진동수와 공명하여 와해될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데이터는 실제처럼 보이되 결정적인 해결책은 누락시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하지만 박기범 차장이 베테랑인데 이런 가짜 데이터를 간파하지 못할까요? 간파하지 못할 겁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 차장은 지금 죄책감과 탐욕 사이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패하길 바라는 동시에 자신의 배신이 정당화될 증거를 찾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던져줄 겁니다. 하은은 박기범 차장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 차장에게 노르딕 스티록스 관련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며 그의 피로도를 극대화시켰다. 동시에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듯한 신뢰를 보여주며 심리적 부채감을 안겼다. 이중적인 압박 속에서 박기범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태영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정보 제공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D-Day 3일 전 하은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박기범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의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혀졌다. 하은은 잔뜩 지친 얼굴로 치명적인 결함이 담긴 데이터를 브리핑했다. 노르딕 스티록스 측에서 제공한 초기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랜드마크 V는 타코마 다리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하은은 일부러 절망적인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하고 외부 유출을 엄금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은은 실수로 결함 데이터가 담긴 USB를 책상 위에 잠시 올려두고 자리를 비웠다. 물론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박기범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하고 있었다. 박기범은 몇 분간 망설였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태영 측의 압박과 이미 받아버린 돈의 무게가 그의 마지막 양심을 짓눌렀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빠르게 숨겼다. 모든 것이 하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태영건설 본사, 박민혁 전무의 사무실. 박기범에게서 넘어온 데이터를 확인한 박민혁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끝났다. 이하은 내년도 별 수 없었구나. 그가 받은 자료에는 유진그룹이 랜드마크 V의 구조적 결함을 은폐하려 한 정황과 함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다. 이것만 있으면 다가오는 2단계 사업자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진그룹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다. 최유라는 남편의 옆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여보, 정말 대단해. 이제 그 거만한 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 프레젠테이션 날이 기대돼. 내가 꼭 참석할 거야. 맨 앞자리에서 똑똑히 봐야지. 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팀을 소집해 유진그룹의 결함을 폭로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은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유진그룹 전략기획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하은은 태영건설이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가지 버전의 발표 자료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는 랜드마크 V의 완벽한 기술력을 증명하는 공식 발표 자료, 그리고 2번째는 태영건설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고발하는 비공개 자료였다. 강지훈 대표가 하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묵묵히 준비하는 하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박기범 차장 건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하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법대로 처리해야죠. 하지만 기회를 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그에게 자수할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냉정한 전략가의 판단만이 남아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하루 전날 밤, 하은은 발기범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제 사무실로 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하은 팀장. 발기범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밤새 고민했다.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태영을 믿고 끝까지 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기범을 기다렸다. 약속된 9시가 지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영건설이 더 큰 보상을 약속했거나 혹은 돌아갈 다리가 이미 불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은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강 대표님, 박기범 차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랜드마크 V 프로젝트 2단계 사업자 선정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 건축학계의 원로들, 그리고 양대 그룹의 운명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로 인해 장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영건설 측 좌석에는 박민혁 전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뒤편 VIP 방청석에는 최유라가 화려한 샤넬 슈트를 입고 자리했다. 그녀는 오늘 이하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태영건설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간간히 반대편 유진그룹 좌석에 앉은 하은을 바라보며 경멸의 미소를 흘렸다. 이하은은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그녀의 복장은 여전히 단정하고 실용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 어떤 명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강지훈 대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비됐나, 이 팀장?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먼저 유진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하은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그룹 랜드마크 V 프로젝트 총괄 팀장 이하은입니다. 그녀는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와 함께 2단계 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노르딕 스티럭스의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내진 설계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좌중은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하은의 저런 당당한 모습이 더욱 거슬렸다. 곧 저 가면을 벗겨주지.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민혁이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경쟁사 임원인 그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을 망설였지만 박민혁은 막무가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하은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특히 혁신적인 안정성이라는 부분이요. 박민혁은 비꼬는 말투로 서두를 열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그룹이 선정한 노르딕 스티럭스의 신소재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풍속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의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혁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화면에는 하은이 미끼로 던졌던 가짜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풍속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조건에서 응력 집중 현상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합니다. 그런데도 유진그룹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민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웠다. 최유라는 방청석에서 환희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하은에게 향했다. 그녀가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혹은 무너질 것인지를 기대하는 시선들이었다. 그러나 하은은 예상과 달리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박민혁이 모든 말을 쏟아내도록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박민혁 전무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하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민혁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 자료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저희 내부 보안망을 뚫고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박 전무님이 지금 보여주신 저 데이터는 하은이 손짓하자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다. 완전히 조작된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뭐뭐라고 박민혁이 소리쳤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왼쪽은 박민혁이 제시한 가짜 데이터, 오른쪽은 실제 노르딕 스티록스와 국제인증기관에서 교차 검증한 실제 데이터였다. 하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실제 데이터에서는 박 전무님이 주장하는 공진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설계보다 30% 향상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인증서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집 5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심사위원들이 급하게 자료집을 넘겼다. 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은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태영건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가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마치 유진의 기밀 자료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박기범 차장이었다. 화면에는 박기범 차장이 하은의 사무실에서 몰래 USB를 훔치는 장면, 그리고 태영건설 측 브로커와 접촉하는 주차장 CCTV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다. 태영건설은 지난 수개월간 저희 프로젝트 팀의 박기범 차장을 매수하여 핵심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자 그들은 검증도 없이 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스크린을 채웠다. 그것은 박기범 차장과 태영건설 측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었다. 하은이 자수 기회를 주었을 때 거절한 후 강지훈 대표의 법무팀이 압박하여 받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취록에는 태영건설이 박기범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산업 스파이 행위를 종용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컨벤션 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박민혁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려 했고 방청석의 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희 유진그룹은 깨끗한 경쟁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그 순간 컨벤션 홀 뒤편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와 박민혁에게 다가갔다. 이하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컨벤션 홀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박민혁 전무와 태영건설 관계자들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박민혁 전무님, 산업 스파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태영그룹 차원에서 지시한 일입니까? 윗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민혁 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한때 업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남자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방청석에 있던 최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봤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상황을 인지한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최유라 씨,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창회에서 이하은 팀장을 모욕한 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태영과 며느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유라는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저리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녀가 애써 유지해왔던 우아함과 품위는 산산조각 났다. 헝클어진 머리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볼품없는 모습 그 자체였다. 경호원들에게 겨우 이끌려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도망자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렸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태영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박민혁의 아버지인 박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성난 주주들과 이사들의 질타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룹 이미지를 엠쇄신한다는 명목하에 박 회장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즉각 퇴출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태영건설이 랜드마크 V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사업에서 저지른 비리와 정경유착 의혹들이 속속 드러났다. 최유라가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이미 압수수색을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박민혁의 비자금 수사로 인해 모든 자산이 동결된 것이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쫓겨나듯 집에서 나왔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연락했던 소위 상류층 지인들은 모두 그녀의 전화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그녀 앞에서 아첨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갈 곳을 잃은 유라는 비에 젖은 채 강남의 거리를 방황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돈 명예 인맥은 사실 남편에게서 빌려온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신기루가 거치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0년 전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이하은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인 박기범 차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하은이 마지막으로 건넨 자비자수 권유와 태영 측의 배신 사이에서 결국 전자를 택했다. 하은은 재판부에 그의 딱한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록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박기범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업계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속죄의 삶을 살기로 했다. 유진그룹은 당연하게도 랜드마크 V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하은의 이름은 건축업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건축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부정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한 전략가로 명성을 얻었다. 언론은 그녀를 설계도를 든 잔다르크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하은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설계도에 집중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이었다.
비열한 수단으로 남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몰락했다. 그것이 하은이 믿는 세상의 이치였다. 1년 후 서울의 심장부에는 새로운 지평선이 그려지고 있었다. 랜드마크 V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드러내며 태양빛을 반사하는 유리 외벽이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을 뿜어냈다. 노르딕 스티럭스의 혁신적인 소재로 구현된 유려한 곡선은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서울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공사 현장은 활기로 넘쳤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팀장 이하은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사장실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이하은 부사장, 업계 최연소 최초의 여성 기술직 임원 승진이었다. 태영건설 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그녀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하은의 승진은 유진그룹 내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학연 지연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한 장식 대신 거대한 스마트 글라스 벽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랜드마크 V의 실시간 공정 현황과 도시 전체의 에너지 흐름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부사장님, 다음 주 C턱 컨퍼런스 기조연설 최종안입니다. 비서가 결제판을 내밀었다. 하은은 서류를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신진 건축가 발굴 프로그램 예산을 20% 증액하는 안은 반영되었나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계도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더 큰 숲을 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하은은 홀로 랜드마크 V 공사 현장의 최상층 전망대에 올랐다. 아직 내부 마감이 끝나지 않은 텅 빈 공간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석양이 쏟아져 들어왔다. 안전모를 쓴 그녀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문득 1년 전 그날 밤의 동창회가 떠올랐다. 최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 와인 얼룩이 묻었던 블라우스,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수많은 경멸의 시선들. 최유라는 남편이 구속된 후 모든 것을 잃고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태영건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새로운 주인을 만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은은 복수심이나 승리감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만약 그날 강지훈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태영의 공격에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세상의 가정은 무의미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련을 겪고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 대표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 역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슈트 차림은 여전했다. 여기서 혼자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 이 부사장 강지훈이 넌지시 물었다. 그냥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대답했다. 저 아래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강지훈은 하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 그는 하은이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러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따뜻함. 그에 대한 신뢰는 존경을 넘어선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랜드마크 V 덕분에 유진그룹은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마련했어. 강지훈이 말했다. 모두 이하은 부사장 덕분이야. 아닙니다. 대표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은이 겸손하게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이하은 씨, 혹시 기억나나 1년 전 호텔에서 내가 재킷을 걸쳐줬을 때. 기억합니다. 와인 얼룩 때문이었죠. 그때 생각했어. 저 사람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파트너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 멋진 풍경을 평생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직설적인 고백이었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눈에는 장난기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세월 동안 일에만 매달려왔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대표님, 그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랜드마크 V 3단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의 말입니다. 강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이하은답군. 좋아, 얼마든지 기다리지.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타워의 그림자가 도시에 길게 드리워졌고 새로운 빌딩들 사이로 희망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나 겉모습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용기 속에서 빛나는 것이다. 이하은은 그것을 증명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